안녕하십니까? 골목길 하나에 우리네 인생이 고스란히 담겨있던 시절, 그 시절의 진심을 다시 꺼내보는 곳, 추억의 골목길 TV입니다. 오늘 하루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깊어질수록 지나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그런 밤이지요. 오늘 밤은 억척스럽게 살아오신 여러분의 지난날을 따뜻하게 안아줄 6편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이불을 꼭 덮고 편안히 누워 눈을 감아보십시오. 지금부터 저와 함께 가장 애틋했던 그 시절로 추억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1960년대 후반 어느 한 지역의 골목길. 좁은 길 양옆으로 낮은 기와집들이 다정하게 어깨를 맞대고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아낙네들의 빨래 소리가, 저녁이면 연탄 냄새가 골목을 채웠죠. 그 골목 어귀에 작은 구멍가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가게 딸이었습니다. 21살, 하얀 블라우스에 검은 치마를 곱게 차려입고 매일 아침 가게 앞을 쓸며 하루를 시작했죠. 머리에 꽂은 노란 핀 하나가 봄날의 개나리처럼 빛났습니다. 그는 인근 인쇄소에 다니는 청년이었습니다. 25, 깔끔하게 빗어 넘긴 머리와 하얀 와이셔츠, 손에는 늘 책 한 권을 들고 다녔죠. 시집이었을까요? 소설이었을까요? 그는 매일 그 골목을 지나 출근했습니다. 어느 봄날 아침이었습니다. 그녀가 가게 앞을 쓸고 있을 때 갑자기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빗자루에서 먼지가 날리고 그녀의 머리핀이 바람에 날려 그의 발밑에 떨어졌습니다. 저기, 이거 떨어뜨리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손끝이 스친 순간 세상이 잠시 멈춘 것만 같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그녀의 손은 떨렸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매일 조금 더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그녀는 매일 조금 더 정성스럽게 가게 앞을 쓸었습니다. 혹시 여기 자주 오세요? 매일 출근길이라서요. 그런데 네? 오늘은 왜인지 발걸음이 더 가벼운 것 같아요. 작은 미소 하나가 온 세상을 환하게 만들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의 개나리는 여름의 무궁화가 되고 가을의 코스모스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었으니 매일 아침 그 골목길에서 만나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인사 하나, 미소 하나면 충분했죠.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요. 네, 구름 한 점 없어요. 마치 당신 같네요. 맑고 깨끗해서. 그녀가 볼을 붉혔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그가 용기를 냈습니다. 주머니에서 꺼낸 작은 종이 한 장. 이거 읽어주실 수 있나요? 시였습니다. 그가 직접 쓴 좁은 골목길, 당신을 만나고 내 세상은 넓어졌습니다. 아침 햇살보다 눈부신 당신의 미소 하나로 오늘도 나는 살아갑니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름다워요. 정말 아름다운 글이에요. 당신이 아름다워서 글이 아름다워진 거예요. 그날부터 그들은 연인이 되었습니다. 일요일이면 함께 남산을 올랐습니다. 손을 잡고 천천히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걸음으로 정상에서 바라본 서울의 풍경, 빼곡한 기와지붕들, 멀리 보이는 한강. 저기 어딘가에 우리 골목도 있겠죠? 있어요. 우리만의 작은 세상이 비 오는 날이면 처마 밑에서 비를 피했습니다. 오늘은 비가 와도 좋아요. 당신과 함께라면. 같이 걷는 이 길,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어요. 그들은 꿈을 꾸었습니다. 작은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평범하지만 행복한 삶을, 매일 아침 함께 일어나 함께 늙어가는 그런 소박한 미래를. 하지만 행복은 언제나 길지만은 않습니다. 그들의 사랑이 무르익을 때쯤 남자는 입영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 시절 군대는 연인들의 시간까지 빼앗아가던 무게였습니다. 금방 갔다 올게.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진 않을게. 여자는 눈물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자는 훈련소에서 매일같이 그녀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여자는 단 한 통의 답장도 받지 못했습니다. 소식이 끊긴 지 2달, 여자는 불안에 떨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밝혀진 사실, 그의 소대에서 누군가 일부 병사들의 편지를 훔쳐 팔고 있었다는 이야기. 남자는 나중에 그 사실을 듣고 밤새 울었습니다. 그렇게 널 걱정하게 만들었구나. 여자는 도시락을 들고 새벽 첫 차를 타고 면회를 갔습니다. 비포장 시골길, 먼지, 철문.
면회 왔습니다. 남자는 달려왔습니다. 얼굴은 그을렸지만 눈빛만큼은 그녀를 처음 보던 그날 그대로였습니다. 둘은 철창 사이로 손을 맞잡고 살아있는 숨결처럼 떨렸습니다. 나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꼭 돌아와요. 제대가 다가오던 해 남자의 마지막 휴가가 나온 날 문제가 생겼습니다. 부대 근처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나 그의 휴가는 전 부대원 취소. 남자는 벽에 기대어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기다리고 있었을지 눈에 선했습니다. 그 시절 집 전화도 없던 때 연락은 이미 너무 늦었고 여자는 밤새 간이역에서 그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표정으로 돌아오는 새벽 첫 차를 혼자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날부터 여자는 아무도 모르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참 뒤에 면회를 다시 간 그녀. 베트남 전쟁 때 한국 군대도 참전하였었고 그 당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파병을 간 경우도 있었는데 그 경우에 그가 속했던 것입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것을 꺼냈습니다. 노란색 머리핀. 이거 우리 처음 만난 날 당신이 떨어뜨린 거 기억해? 돌아오면 내가 직접 꽂아줄게. 꼭 돌아와요. 살아서. 오늘 8월 장병 500명이 베트남으로 출발했습니다. 1970년 세상은 빠르게 변했습니다. 경부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새마을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골목도 곧 없어질지 몰라요. 1년이 지났습니다. 그녀의 친구들이 하나둘 결혼했습니다. 너 아직도 기다려? 베트남에서 무사히 돌아올지도 모르는데. 언니 다른 좋은 사람 소개해줄까?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우체부를 기다렸습니다. 베트남 전선에서 우리 장병 3명이 전사하였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김포공항으로 달려갔습니다. 공항은 인산이네였습니다. 골목 어귀에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노란색 머리핀. 베트남 전장을 함께 갔다 온 약속의 증표. 이제 영원히 너의 곁에 있을게. 1973년 5.1 쇼크가 한국을 강타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작은 공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빚더미, 집문 앞에 붙은 붉은 압류 딱지. 그때 라디오에서 들려왔습니다. 중동 사우디아라비아 사막의 나라에서 건설 노동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월급은 서울의 10배. 꼭 돌아올게. 중동행 노동자들을 태운 기차가 출발하는 날, 돌아오면 바로 결혼하자. 점점 작아지는 그 모습. 그는 떠났습니다. 그는 매일 12시간씩 건설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뜨거운 철근, 시멘트 먼지, 목마름. 하지만 참았습니다. 보고 싶어요.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는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주변의 압박이 심해졌습니다. 돌아올 거면 진작 왔어. 여기 좋은 사람이 있어. 하지만 시간은 그녀를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쓰러졌습니다. 뇌출혈, 병원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그때 나타난 사람과 결혼하였고 지금까지 살아오게 되었지요. 이제는 흰 백발이 된 지금도 서로를 가끔 기억한다는 스토리이지요. 마음에 누군가를 묻고 사는 스토리였습니다. 머리핀 하나에 평생의 약속을 담았던 그 시절, 참으로 애틋하고도 장한 사랑이지요.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그런 노란 머리핀 같은 추억 하나씩은 품고 사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랑이란 건 남녀 사이의 설렘뿐만이 아니지요. 자식을 향한 부모의 지독한 사랑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약속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 평생을 바쳐 키운 금쪽 같은 딸의 상견례 자리에서 인생을 건 결단을 내린 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오히려 모진 소리를 해야 했던 그 뜨거운 부성의 현장인 두 번째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골목길 하나에 한 사람의 인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던 시절, 그 시절의 진심을 다시 꺼내보는 곳, 추억의 골목길 TV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겨우 2시간, 단 한 번의 자리, 하지만 그 자리에서 한 아버지가 딸의 평생을 구한 이야기입니다. 1998년 가을 서울 어느 한정식집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에이, 너무 오버 아니야? 요즘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어? 하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그리고 혹시 눈물을 훔치실지도 모릅니다. 김철수 씨 당시 59세, 평범한 회사원으로 30년을 일했고 이제 정년을 2년 앞둔 가장이었습니다. 슬아의 딸 하나, 28살 김민지. 대기업은 아니지만 괜찮은 회사에 다니고 착하고 예쁘고 부모님 말씀 잘 듣는 그런 딸이었습니다. 그 딸이 결혼을 한다고 했습니다. 2년 사귄 남자가 있다고, 이제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싶다고. 그날 밤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내일 상견례인데 왜 그렇게 표정이 안 좋아? 철수 씨는 대답 대신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딸 하나 가슴에 품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딸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아들은 키우면서도 마음이 편한데 딸은 시집 보낼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찢어집니다. 저 아이가 시집 가서 밥은 제때 먹을까? 아프면 누가 챙겨줄까? 혹시 시집에서 구박받는 건 아닐까? 철수 씨는 특히 더 그랬습니다. 아내가 몸이 약해서 딸을 키우는 건 사실상 자기 몫이었으니까요. 분유 타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유치원 보내고 학교 운동회 가고. 아빠, 사랑해. 그 한마디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다음날 오후 1시, 강남의 한 한정식집, 양가 부모가 마주 앉았습니다. 예비 신랑 측 부모님. 아버지는 사업을 한다고 했고 어머니는 옷차림부터가 화려했습니다. 반면 철수 씨 부부는 제일 좋은 옷을 입었지만 어딘가 수수해 보였습니다.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전복, 한우, 갈비찜. 평소 같으면 입에 침이 고일 법한 음식들이었지만 철수 씨는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예비 신랑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허허, 우리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났네요. 따님이 참 조신하고 얌전해 보여요. 얌전하다. 조신하다. 왜일까요? 철수 씨 귀에는 그 말이 칭찬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말의 뜻보다 말하는 태도가 사람을 드러냅니다. 그래도 철수 씨는 참았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딸애가 행복하다는데 내가 뭐라고. 그렇게 식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왔습니다. 예비 신랑이 딸을 향해 말했습니다. 야, 반찬 좀 더 없나? 김치랑 저기 된장찌개 좀 더 가져와봐. 여러분, 이 짧은 문장 속에 얼마나 많은 것이 담겨 있는지 아십니까? 첫째, 야라는 호칭. 둘째, 반말. 셋째, 명령형 어투. 넷째, 당연하다는 듯한 태도. 그리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딸이 전혀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응, 알았어. 내가 갔다 올게.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그 순간 철수 씨 머릿속에서 수많은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젊은 시절 아내의 모습, 여보, 괜찮아. 나는 괜찮아. 허리가 끊어져라 고생하면서도 웃던 그 얼굴, 본인 어머니의 모습, 애비 먼저 드셔. 나는 나중에. 늘 가족 뒤에 서 계셨던 어머니, 그리고 골목길마다 살았던 수많은 여성들, 새벽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일하던 그분들, 모든 불행은 처음엔 아주 사소하게 시작됩니다. 철수 씨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이렇게 시작하는구나. 저렇게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부터 시작하는구나. 30년, 40년 후 골목길에서 허리 굽혀 빨래하던 그 여자들처럼 내 딸도 저렇게 되는 거구나. 딸이 돌아왔습니다. 밝게 웃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예비 신랑은 고맙다는 말도 없이 딸이 가져온 김치를 집어 먹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그 장면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철수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철수 씨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물컵을 천천히 들어 물을 마시고 냅킨으로 입을 닫고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잠깐,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식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결혼은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빠, 무슨 말씀이세요? 예비 신랑 부모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철수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이 좀 길어질 수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저는 딸 하나를 28해 동안 키웠습니다. 분유 먹이고 기저귀 갈고 밤새 열째고 그렇게 키웠습니다. 이 아이가 5살 때 처음으로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나 아빠 딸로 태어나서 행복해. 그날 저는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절대로 불행하게 살게 하지 않겠다고. 이 아이만큼은 제대로 된 사람 만나서 존중받으며 살게 하겠다고. 아버지의 사랑은 눈물입니다. 예비 신랑 아버지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니, 갑자기 무슨, 우리 애가 뭘 잘못했다는 겁니까? 철수 씨가 고개를 돌려 예비 신랑을 바라보았습니다. 잘못이요? 큰 잘못을 하셨습니다. 아까 제 딸에게 반찬 좀 가져오라고 하셨죠? 그것도 야라고 부르면서 말입니다. 그게 뭐가 문제냐고요? 문제가 큽니다. 아주 큰 문제입니다.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처음 만나는 상견례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에서도 당신은 제 딸을 하인 부르듯 불렀습니다. 그럼 결혼하고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년, 5년, 10년 후에는요? 사람의 본 모습은 가장 편할 때 나옵니다. 철수 씨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30년을 일했습니다. 그러면서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가장 편하다고 느낄 때 본 모습이 나온다는 겁니다. 당신은 지금 우리 부모 앞에서도 편하게 내 딸을 부렸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당신에게 내 딸은 이미 부려도 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철수 씨가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미안하오. 당신한테는 미리 말 못했어. 그리고 다시 예비 신랑 가족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아내가 30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압니다. 시집 와서 시어머니 모시고 애 셋 키우고 집안일 도맡아 하고 허리 디스크와도 참고 손가락 마디 다 휘어져도 참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제 딸이 제 아내처럼 사는 건 못 봅니다.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딸은 어머니의 인생을 반복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철수 씨가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지야, 딸은 울고 있었습니다. 아빠 말 들어라. 사랑은 존중에서 시작한다. 너를 야라고 부르는 사람은 너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다. 첫 만남에서 그런 사람이 결혼하고 10년 후에 갑자기 너를 존중할 거라고 생각하니? 딸이 고개를 떨구고 울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너를 그렇게 키우지 않았다. 너는 누군가의 하인이 아니라 존중받아야 할 한 사람의 인간이다. 그걸 모르는 사람과는 결혼하지 마라. 철수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희는 이만 일어나겠습니다. 식사 대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딸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민지야, 가자. 그날 이후 딸은 3달 동안 아버지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내 인생을 망쳤어. 행복할 수 있었는데. 하지만 시간이 흘렀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흘렀습니다. 딸은 직장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식사 중에 남자가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반찬 좀 더 가져올게요. 민지 씨는 그냥 앉아 계세요. 그리고 일어나서 직접 가져왔습니다. 그 순간 딸은 깨달았습니다. 3년 전 아버지가 본 것을, 아버지가 지키려 했던 것을. 아빠, 나 이제 알았어. 그때 아빠가 왜 그랬는지. 미안해, 아빠. 그리고 고마워. 민지야, 아빠는 내가 행복하기만 하면 돼. 그것만 바란다. 존경하는 시니어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여러분이 살아오신 그 세월 속에는 이런 순간들이 분명 있었을 겁니다. 자식은 사랑에 눈이 멀지만 부모는 미래를 봅니다. 사랑은 감정이지만 결혼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존중입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 우리 딸에게 이 영상을 보여줘야겠다. 아버지가 생각난다.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골목길 하나에 인생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존중합니다. 추억의 골목길 TV였습니다. 다음 골목에서 또 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자식은 사랑에 눈이 멀지만 부모는 그 너머의 미래를 봅니다. 아버지가 잡은 건 딸의 손이었지만 사실은 딸의 평생을 지키려 했던 눈물겨운 사랑이었지요. 한 호흡 쉬고. 그런데 여러분, 그 헌신적인 사랑이 때로는 죽음조차 갈라놓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 말 못하는 짐승이 세상을 떠난 사람의 약속을 대신 전해준다는 이야기 믿으시나요? 경기도 양평의 한 작은 마을. 비바람 치는 밤 발톱이 다 빠지도록 땅을 파헤치던 강아지 폭실이가 전해준 30년 전 남편의 진심. 그 기적 같은 세 번째 이야기를 지금 들려드립니다. 천둥번개 치는 밤. 빗속에서 미친 듯이 땅을 파는 강아지. 피 묻은 발톱 클로즈업. 밥도 물도 거부한 채 72시간째. 강아지 헐떡이는 소리, 흙 파는 소리. 2024년 5월 경기도 양평군 소재리 마을. 한 유기견이 이상한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비가 쏟아지는데도, 밥을 줘도, 몸을 끌어내도 녀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발톱이 다 벗겨지고 입에서 거품이 나는데도 오직 한 곳만 파헤쳤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묻혀 있었을까? 그리고 72시간 후 흙 속에서 나온 그것은 마을 전체를 눈물바다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실화입니다. 경기도 양평. 인구 120명의 작은 마을 소재리. 이곳은 전형적인 농촌 마을입니다. 평균 연령 68세. 젊은이들은 모두 떠나고 어르신들만 옹기종기 모여 사는 곳이죠. 여긴 뭐 다들 가족 같은 동네죠. 누가 아프면 다 같이 걱정하고 경사 있으면 다 같이 기뻐하고. 그 중에서도 마을 입구 오래된 한옥 한 채. 바로 여기 이옥분 할머니의 댁입니다. 아침 햇살 속 마당을 쓸고 있는 할머니 73세. 이옥분 할머니. 올해 73. 1951년생. 한국전쟁 중에 태어나 보릿고개를 겪으며 자랐습니다. 23세 결혼해서 이 집에서 50년을 살았죠. 어떻게 이 마을에 오시게 됐어요? 시집을 왔지 뭐. 그때는 맞선 한번 보고 결혼하던 시절이라. 근데 신랑이 참 착했어요. 키도 크고 말도 잘 듣고. 우리 영감 이철수. 참 좋은 사람이었어.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옛날 사진들. 50년을 함께한 부부. 자식 셋 키우고 손주 5 보고. 그야말로 금술 좋은 부부로 유명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동네에서 제일 금술 좋은 부부였어요. 70 넘어서도 손 꼭 잡고 다니고. 영감님이 옥분이 언니 챙기는 거 보면 진짜 부러웠다니까. 빈방 홀로 앉아있는 할머니의 뒷모습. 그런데 2019년 11월 3일 남편 이철수 옹이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73세. 아침에 일어났는데 옆에서 차갑게 식어 있더라고요. 아무 말도 없이 그렇게 가버렸어요. 여보, 나 먼저 간다. 그 말 한마디도 없이. 혼자 밥 먹는 할머니. 2개 놓인 수저 중 하나는 그대로. 빈 안방 침대. 그날 이후 할머니의 삶이 멈춰버렸습니다. 처음엔 정말 걱정했어요. 밥도 안 먹고 말도 없고. 그냥 멍하니 앉아만 계시는 거예요. 언니, 이러다 언니도 가는 거 아냐? 그런 얘기까지 나왔으니까요. 계절이 지나가는 타임랩스. 봄 마이너스 여름 마이너스 가을 마이너스 겨울 마이너스 봄. 시간이 약이라고 했던가요? 5년이 흘렀습니다. 겉으로는 일상으로 돌아온 것처럼 보였지만 약 봉지들, 메모지에 가스 잠그기 전등 끄기 적힌 쪽지들. 요즘엔 자꾸 깜빡깜빡해요.
아침에 약 먹었는지도 헷갈리고 손주 이름도 가끔 기억이 안 나고 늙으니까 그런가 봐요. 그런데 제일 무서운 건 남편 얼굴이 점점 흐릿해진다는 거예요. 목소리도 잘 기억이 안 나요. 매일 사진 보는데도 경도인지장애 초기 증상이에요. 흔히 치매 전 단계라고 하죠. 혼자 사는 노인분들이 특히 위험합니다. 외로움이 증상을 가속화시키거든요. 기억을 잃어가는 할머니. 홀로 남겨진 빈집. 그렇게 2024년 봄이 왔습니다. 2024년 5월 14일 마이너스 비 오는 날. 2024년 5월 14일 화요일. 이날은 화요일. 아침부터 비가 내렸습니다. 할머니는 언제나처럼 텃밭에 물을 주러 나갔다가 약한 개 짖는 소리. 월. 응? 뭔 소리지? 마당 구석 장독대 밑에 웅크린 강아지. 그곳에 한 생명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비에 젖어 떨고 있는 믹스견. 갈비뼈가 선명하게 드러난 몸. 상처투성이 발바닥. 겁먹은 눈빛. 처음엔 무서웠어요. 요즘 유기견들 문제 많다잖아요. 근데 눈을 보니까 우리 영감이 생각나더라고요. 마지막에 병원에서 나 보던 그 눈빛. 할머니가 우산으로 비를 막아주며 강아지를 안아 올리는 장면. 아이고, 얼마나 추웠어. 이리 와, 이리 와. 할머니는 녀석을 정성껏 돌봤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지어줬죠. 복실아, 밥 먹어. 복실이. 복덩이처럼 굴러들어왔다는 뜻입니다. 복실이 온 뒤로는 집이 달라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꼬리 흔들며 반겨주고, 밥 먹을 때도 옆에서 앉아있고, 혼자 말할 때도 대답해주는 것 같고. 그치? 복실아. 그러면 멍. 하고. 덕분이 언니가 완전 달라졌어요. 표정도 밝아지고 말도 많아지고. 개 한 마리가 사람을 살린 거죠. 5년 만에 할머니의 집에 다시 생기가 돌았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복실아? 왜 그래? 창문 너머로 보이는 복실이 감나무 아래에서 짖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고양이나 쥐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가보니까 땅을 파고 있더라고요. 앞발로 미친 듯이 땅 파는 복실이. 날아가는 흙덩이들. 이미 20cm 정도 파인 구멍. 복실아, 안 돼. 거기 텃밭인데. 할머니가 복실이를 안으로 데려왔습니다. 하지만 방 안에서 문을 긁으며 낑낑거리는 복실이. 복실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첫날 밤, 둘째 날 밤, 셋째 날, 복실이는 점점 더 이상해졌습니다. 첫 번째 날에도 밤에만 파는 모습. 할머니가 데려오면 순순히 따라옵니다. 둘째 날에도 낮에도 파기 시작했습니다. 밥그릇을 갖다 줘도 냄새만 맡고 다시 그곳으로. 발톱에서 피가 나기 시작. 셋째 날에도 물도 안 마심. 계속 낑낑거리며 그곳만 응시했습니다. 할머니 옷자락 물고 끌고 가기 시작. 이건 보통이 아니었어요. 발톱이 다 벗겨져서 피가 나는데도 안 멈추는 거예요. 억지로 끌고 와도 다시 그리로 가고.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할머니가 전화하셨어요. 강아지가 이상하다 집으로 와달라고. 근데 진료를 해봐도 건강상 문제는 없었어요. 정신적으로 뭔가에 집착하는 증상. 일종의 강박 행동이었죠. 문제는 원인을 알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소문 들고 다들 구경 왔지. 유기견이 땅을 판대. 뭐가 묻혀있나 보대. 뭐 이런 얘기들. 처음엔 우리도 궁금했어요. 뭐 묻었어? 김치도? 장도? 이렇게 물어봤는데 옥분이 언니도 모른대요. 거기 아무것도 안 묻었다고. 근데 신기한 게 그 감나무 있잖아요. 그거 언니네 영감님이 살아생전에 엄청 아끼던 나무거든요. 우리 나무 맨날 그러면서 혹시 영감님이 뭐 묻어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나왔어요. 30년 된 감나무.
부부가 함께 심었던 나무. 그 밑에 정말 무언가 묻혀 있는 걸까요? 3일째 밤. 할머니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방 안에서 뒤척이는 할머니. 창밖에서 들리는 복실이 울음소리. 시계 마이너스 새벽 5시 32분.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진짜 뭔가 있다면? 만약 영감이 뭘 묻어뒀다면? 복실이가 알려주는 거라면? 새벽에 나갔어요. 복실이가 놀란 듯이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할머니가 드디어 정신 차렸구나. 그런 눈빛이었어요. 한 삽, 두 삽. 할머니는 쉬지 않고 팠습니다. 6시 30cm 깊이, 7시 50cm 깊이, 8시 이웃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 아침 산책 나왔다가 봤지. 옥분이가 땅 파고 있는 거. 언니, 뭐 하는 거야? 했더니 복실이가 여기 뭐 있대. 그러더라고. 구경하려고 다들 왔지 뭐. 우리 동네에 무슨 재밌는 일이 어디 있어?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였습니다. 어르신들은 평상 가져와 앉고 아주머니들은 커피와 간식을 나눠주고 마치 동네 잔치 같은 분위기였죠. 70cm 깊이. 할머니 땀 뻘뻘 흘림. 복실이는 옆에서 집중해서 지켜봄. 유, 진짜 없는 거 아냐? 언니 내가 대신 파줄까? 아니야. 내가 파야 돼. 만약 영감이 뭘 남겼다면 내가 찾아야지. 그때였습니다. 콩 마이너스. 뭐야? 뭔가 있어. 진짜 있었네.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손으로 흙을 파내는 클로즈업. 흙 속에서 무언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녹슨 금속의 모서리, 파란색 페인트의 흔적. 어머, 저거 옛날 과자통 아냐? 월월. 이게 뭐지? 30년 동안 땅 속에 묻혀있던 깡통. 그 안에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언니 빨리 열어봐. 조심해. 혹시 뭐 중요한 거면 안 되니까. 영감이 이런 거 묻어뒀다는 얘기는 한 번도. 낑 마이너스. 케이스에 손글씨 옥분이에게 마이너스 철수. 연필로 쓴 글씨. 일부 번져 있었고 흑백 사진 2장. 젊은 부부가 나무 심는 사진. 결혼 20주년 기념 사진. 시든 야생화 몇 송이. 붉은색이 완전히 발해 있었습니다. 작은 쪽지. 1999년 5월 14일 마이너스 결혼 20주년 기념. 1994년 5월 14일? 그게 언제인데? 우리 결혼 20주년 날이야. 옥분아, 오늘 우리 결혼 20주년이다. 어느새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구나. 아직도 기억나. 처음 맞선 봤을 때 너무 떨려서 밥을 목구멍으로 넘기지 못했던 날. 가난한 농사꾼한테 시집 온다고. 내 부모님이 얼마나 반대하셨는데 그래도 넌 내 손 잡아줬지. 힘들 때도 많았어. 농사 안 돼서 빚만 들어갈 때, 아이들 학비 걱정에 밤새 뜬 눈으로 지샐 때 그때마다 넌 말했지. 여보, 우리 함께잖아. 괜찮아. 옥분아, 나는 참 운이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서 오늘 이 감나무를 심으면서 생각했어. 우리가 늙어서, 정말 늙어서 서로 얼굴도 잊어버릴 날이 올지도 모른다고. 그래서 이 편지랑 테이프를 묻어둔다. 30년 뒤 2024년 5월 14일 우리 결혼 50주년 되는 날에 같이 파보자고 약속하자. 그때까지 꼭 건강하게 살자. 손잡고. 사랑해, 옥분아. 1994년 5월 14일 너의 영원한 남편 철수. 편지 내려놓는 할머니. 눈물 흘리는 마을 사람들. 조용히 코 푸는 소리들. 언니, 영감님이 나 다 잊어버렸어. 그날 약속했던 거 완전히 잊어버렸다고. 할머니가 오래된 카세트 플레이어를 꺼내는 모습. 와, 요즘도 그거 있어? 영감이 끝까지 버리지 말라고 했거든. 지직, 지직. 이거 돌아가는 거 맞지? 빨간불 들어오니까 되는 거겠지? 옥분아, 나야, 철수. 이거 녹음하는 거 엄청 어색하다.
누가 듣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떨리는지 모르겠네. 자, 그럼 시작할게. 오늘이 우리 결혼 20주년이다. 1974년에 결혼했으니까 벌써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구나. 아직도 못 믿기는데 말이야. 저 깡 많은 총각이 너 같은 복덩이를 만났다는 게 기억나? 신혼 첫날 밤에 내가 너무 떨려서 말을 한마디도 못했잖아. 넌 옆에서 에이 답답해 하면서 먼저 손 잡아줬지. 그때부터야 내가 이 사람이면 평생 함께 살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 지난 20년 돈 많이 벌지도 못했고 큰 집 장만해주지도 못했지만 우린 그래도 행복했잖아. 아이들 셋 낳아서 키우고 매일 아침 일어나서 어제도 무사히 잘 살았네 하면서 손잡고 밥 먹고 난 그게 제일 행복했어, 옥분아. 근데 요즘 우리 어머니 보면서 생각했어. 어머니가 요즘 자꾸 깜빡깜빡 하시잖아. 아버지 얼굴도 가끔 못 알아보시고 우리 이름도 헷갈려 하시고 그걸 보면서 무서웠어. 언젠가 우리도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 너를 못 알아보는 날이 올 수도 있고 내가 나를 못 알아볼 수도 있고 그래서 오늘 이 테이프를 묻어두려고 30년 뒤 2024년 5월 14일 우리 결혼 50주년 되는 날 그때 우리 같이 이거 파서 들어보자. 혹시 그때 우리가 서로를 잊어버렸다 해도 이 목소리 들으면 조금이라도 기억날 것 같아서 옥분아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해. 20년 동안 매 순간이 내 덕분에 행복했어. 앞으로 30년 더 아니 그 이상을 함께 살고 싶어. 꼭 손잡고 같이 늘자. 아 그리고 혹시 내가 먼저 가게 되면 너무 외로워하지 마. 내가 항상 곁에 있을 거야. 이 목소리처럼. 그리고 넌 맨날 내 잔소리 듣기 싫다고 했잖아. 치약 뚜껑 닫아라, 불 꺼라, 문 잠가라. 이제 이 목소리 그리울걸? 하하. 농담이야. 옥분아. 당신은 내 인생이 전부였어. 당신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 사랑해 우리 옥분이. 영원히. 조용한 거실. 흐느끼는 소리들. 복실이가 할머니 손 하나 줌. 창밖으로 보이는 감나무. 진짜 여보 미안해. 나 다 잊어버렸어. 약속했던 거 완전히 잊어버렸다고. 이웃 아저씨가 달력을 들고 옴. 언니. 그런데 말이야. 오늘이 며칠이지? 응? 5월인데. 오늘이 정확히 며칠인지 아세요? 달력 클로즈업. 2024년 5월 14일. 5월 14일? 그럼 2024년 5월 14일. 편지에 적힌 바로 그날. 남편이 30년 후 파보자고 약속했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잠깐. 그럼 복실이가 온 날은? 복실이가 온 날도 5월 14일. 헐. 이게 우연일 리가. 영감님이 보낸 거 아니야? 놀라운 일치. 30년 전 약속한 바로 그날 집 없는 개 한 마리가 굴러들어왔고 바로 그 개가 30년 동안 묻혀있던 비밀을 찾아낸 것입니다. 넌 누구니? 영감이가 보낸 거니? 언니 여기 뭔가 써 있어. 철수 옥분. 이게 복실이의 목에 달려있던 낡은 인식표. 그곳엔 남편의 이름에서 할머니의 이름으로 향하는 화살표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마치 철수가 옥분에게 보내는 선물이라는 듯이. 사실 신기한 게 있었어요. 복실이를 처음 진찰했을 때 목에 묻은 흙을 보고 이상했거든요. 흡사. 오랫동안 땅속에 있었던 것처럼 특정한 토양이 흙이 묻어 있었어요. 감나무 밑의 흙과 똑같은. 우연치고는 너무 많은 일치들이에요. 날짜, 장소, 행동. 저는 믿어요. 영감님이 저 아이를 보냈다고. 감나무 잎이 바람에 흔들리고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비춥니다. 복실이가 하늘 올려다봅니다. 고마워. 복실아. 영감한테도 너한테도 정말 고마워. 3개월 후. 그날 이후 할머니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아침에는 테이프 틀어놓고 아침 준비하는 할머니. 치약 뚜껑 꼭 닫아. 알았어. 낮에는
복실이와 감나무 아래서 차 마시기, 이웃들과 담소, 예전처럼 밝은 표정. 저녁에는 테이프 들으며 저녁 식사를 하고 복실이 옆에서 같이 밥 먹었습니다. 잘자 여보하고 인사를 하고 이제는 외롭지 않아요. 매일 영감 목소리 듣고 복실이랑 얘기하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기대돼요. 오늘은 영감이 뭐라고 했더라? 그 목소리 듣는 게 좋아서. 놀라운 변화예요. 3개월 전만 해도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좋아졌어요. 테이프를 반복해서 들으면서 오래된 기억들이 되살아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으셨어요. 마을 회관. 어르신들 모였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는 마을 전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옥분이 얘기 듣고 나도 뭔가 남기고 싶더라고. 그래서 우리 마누라한테 편지 쓰기 시작했어. 쑥스럽긴 한데 뭐. 요즘 마을 어르신들 사이에서 유행이에요. 타임캡슐 만들기. 다들 손자들 자식들한테 뭔가 남기려고. 생각해보니까 우리도 언젠가 기억을 잃을 수 있잖아요. 그 전에 소중한 사람들한테 말하고 싶은 것들을 남겨두는 거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복실이는 더 이상 땅을 파지 않습니다. 자신의 임무를 다했다는 듯 이제는 할머니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고 있죠. 이 아이는요, 단순한 개가 아니에요. 하늘에서 영감이 보내준 마지막 선물이에요.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영감이 여전히 곁에 있다는 걸 이 아이가 증명해 준 거죠. 노을 지는 감나무, 벤치에 앉은 할머니와 복실이,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테이프 플레이어에서 흘러나오는 남편 목소리. 사랑해 우리 옥분이 영원히. 이제는 훨씬 건강해 보이는 할머니, 살이 오른 복실이, 나무에 열린 감들. 2025년 5월 14일 할머니와 복실이가 함께한 지 정확히 1년이 되는 날, 마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언니, 우리가 준비했어요. 사랑은 기억보다 깊은 곳에 있습니다. 2024년 5월 14일 복실이가 찾아준 기적을 기념하며 여러분, 고마워요. 옥분이 언니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큰 가르침을 줬어요. 진정한 사랑은 시간도 기억도 넘어선다는 것을요. 할머니가 기념비 앞에서 테이프 재생. 모인 사람들 모두 조용히 듣고 있고 복실이는 할머니 옆에서 평화롭게 앉아 있습니다. 말 못하는 짐승이 전해준 기적. 30년을 기다린 사랑의 약속. 그리고 그것을 잊지 않고 지켜낸 한 남자의 마음. 어쩌면 우리 곁의 작은 생명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것을 알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 곁에 있는 소중한 존재를 한 번 더 꼭 안아주세요. 그리고 말해주세요.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그 말을 할 수 있을 때 꼭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잊지 못할 사랑의 이야기는 무엇인가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복실이와 이옥분 할머니는 오늘도 감나무 아래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가슴 따뜻한 이야기가 필요하다면 추억의 골목길 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전해진 남편의 목소리 사랑은 이토록 힘이 셉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때로 기적보다 더 차갑고 서글플 때가 있습니다. 평생을 자식 위해 기계처럼 살았는데 정작 그 자식의 집안에 내가 앉을 자리가 단 한 뼘도 없다는 걸 깨달았을 때 그 막막함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가족이라는 이름에 갇혀 나를 잃어버렸던 74살 어느 어머님의 눈물겨운 선택. 가슴이 툭 하고 꺾여버린 그 밤에 시작된 그녀의 뒤늦은 홀로서기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연으로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추억의 골목길 TV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 인생에서 진짜 나를 위한 시간은 얼마나 될까? 오늘의 주인공은 74년을 사셨지만 정작 자신을 위해 산 시간은 단 1년도 채 안 되는 분입니다.
하지만 이분은 말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가장 빠를 때라더니 정말 그랬어요. 이 이야기가 오늘도 누군가를 위해 참고 계신 분들께 작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경상북도의 작은 도시, 그곳에서 태어난 김봉래 가명 어머님. 올해로 74세이십니다. 어머님은 가난한 농가의 막내딸로 태어났습니다. 오빠들은 학교에 보내고 딸들은 집안일을 거들며 자랐던 그 시절, 초등학교를 겨우 마치고 15살부터 남의 집 식모살이를 시작했습니다. 그땐 그게 당연했어요. 딸은 시집가면 되는 거고 집안 식구 하나 덜어주는 게 효도라고 배웠으니까요. 20살의 중매로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성실했지만 술만 마시면 성격이 달라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엄격했고 어머님은 새벽부터 밤까지 집안일과 농사일을 도맡았습니다. 그렇게 5년을 버텼고 아들 하나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3살 때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자기 홀로 된 어머님. 시댁에선 제가 하든지 애를 두고 나가든지 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아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게 제가 처음 한 선택이었어요. 내 아들만큼은 내가 키우겠다고. 그때부터가 진짜 고생의 시작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서 생선 손질하고 낮엔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저녁엔 남의 집 청소를 했습니다. 하루 3가지 일을 하며 아들 하나 먹이고 입히고 학교 보냈습니다. 그땐 정말 기계처럼 살았어요. 아픈 것도 모르고 배고픈 것도 참고 그냥 아들 얼굴만 보면 힘이 났어요. 아들은 착했습니다. 학교 끝나면 어머님이 일하는 식당으로 와서 숙제를 했고 엄마, 나중에 크면 엄마처럼 고생은 안 시킬 게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 하나로 어머님은 30년을 더 버텼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어머님은 허리가 구부러지고 손마디가 굵어졌지만 마침내 작은 아파트 한 채를 마련했습니다. 전세금에 어머님의 평생 저축을 보태서 겨우 산 25평 아파트. 그땐 정말 기뻤어요. 이제 우리도 사람 사는 것 같다고. 아들이 30살에 결혼했습니다. 며느리는 대학을 나온 똑똑한 여자였습니다. 처음엔 어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제가 모실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그 말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드디어 내 집에서 내 가족과 함께 편히 살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이상했습니다. 어머님은 늘 새벽같이 일어나 식사 준비를 했습니다. 30년 넘게 해온 습관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침은 저희가 알아서 먹을게요. 어머니는 편히 주무세요. 좋은 말 같았지만 어딘가 불편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려 하면 어머니, 이건 제가 할게요. 식기세척기에 넣는 방법이 있어요. 빨래를 하려 하면 어머니, 세탁기는 제가 돌릴게요. 기능이 복잡해서요. 청소를 하려 하면 어머니, 로봇 청소기가 해요. 괜찮아요. 어머님은 점점 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평생을 일만 하며 살았던 분이 갑자기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니 오히려 더 불편했습니다. 손님 같았어요. 내 집인데 내가 산 집인데. 손님처럼 조심스러웠어요. 손주가 둘 태어났습니다. 어머님은 너무 기뻤습니다. 이제 손주라도 돌보면 보람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어머님이 손주를 안는 것도 불안해했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육아법이 많이 바뀌었어요. 어머니, 아이가 울면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좋대요. 어머니, 간식은 제가 챙길게요. 어머님은 점점 작아졌습니다. 방에 있어도 눈치가 보이고 거실에 나가도 끼어들 틈이 없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아들과 며느리는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어머님은 그저 조용히 밥만 먹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들 부부는 말을 걸어도 대답은 짧았습니다. 응. 그래요. 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님의 허리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평생 무리하게 일한 탓에 척추가 많이 망가져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어머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수술 날짜 잡혔는데 보호자가 필요하대.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그날 나 중요한 회의 있어서 며칠 뒤로 미루면 안 돼? 며느리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수술날 어머님은 혼자 병원에 가셨습니다.
보호자 서명란에 떨리는 손으로 본인 이름을 적었습니다.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보호자분은요? 혼자 왔어요. 혹시 연락할 분이라도? 괜찮습니다. 수술대에 누워 마취가 들어가기 직전 어머님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아, 지금 내가 이렇게 죽어도 아무도 모르겠구나.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회복하는 사흘 동안 아들은 한 번 들렀다 갔고 며느리는 오지 않았습니다. 퇴원하는 날 어머님은 택시를 타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들어서니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수술 잘 되셨어요. 밥은 냉장고에 있으니까 데워 드세요. 그리고 손주들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님은 혼자 앉아서 평생을 돌아봤습니다. 20살에 결혼해서 늘 누군가를 위해 살았다. 남편을 위해, 아들을 위해, 손주를 위해. 그런데 정작 나를 위해 산 시간은 단 하루도 없었다.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집에 들어오더니 캐리어를 꺼내 짐을 쌌습니다. 어머님이 물었습니다. 어디 가니? 아, 엄마. 우리 이번 주말에 제주도 가기로 했어. 어머님은 가만히 계셨습니다. 속으로는 기대하셨습니다. 같이 가자고 하면 어떡하지? 나도 제주도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하지만 입 밖으로는 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끼리만 다녀올게요. 애들도 있고 일정이 좀 빡빡해서요. 집 좀 봐주세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님 마음속에서 뭔가가 뚝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나는 가족이 아니라 집 지키는 사람이었구나. 집에 도둑 들까봐 문 잠그고 나가는 그런 존재였구나. 토요일 아침 가족들이 떠났습니다. 손주들은 할머니 안녕하고 손을 흔들었지만 누구도 어머님의 표정을 보지 않았습니다.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조용함 속에서 어머님은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님은 결심했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살아야겠다. 일요일 아침 가족들이 돌아오기 전날 어머님은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옷 몇 벌, 평생 모은 통장, 먹던 약, 그리고 오래된 사진 한 장. 사진 속에는 20살 어머님과 3살배기 아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는데. 미리 알아둔 곳이 있었습니다. 동해안 작은 어촌마을, 월세 30만 원짜리 작은 방. 창문을 열면 바다가 보인다고 했습니다. 어머님은 집안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거실, 부엌, 아들 부부 방, 손주들 방. 마지막으로 본인 방. 고생했어.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식탁 위에 짧은 편지를 남겼습니다. 준혁아, 엄마는 잠깐 다녀올게. 걱정하지 마. 엄마 평생 너 하나만 보고 살았는데 이제 엄마도 엄마 인생 좀 살아보려고. 집은 내 이름으로 해놨으니 잘 쓰렴. 건강하게 잘 살아. 마이너스 엄마가. 그렇게 어머님은 집을 나섰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조용히. 지금 어머님은 바닷가 근처 작은 방에서 살고 계십니다. 아침마다 창문을 열면 바다가 보입니다. 처음엔 낯설었습니다. 평생 누군가를 챙기며 살다가 혼자 있으니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먹고 싶은 걸 먹고 아프면 병원에 가고 피곤하면 쉬었습니다. 동네 시장에서 장을 보고 근처 경로당에도 나갔습니다. 비슷한 나이 어르신들이 어디서 오셨어요? 하고 물었고 어머님은 그냥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서울서 왔어요. 가끔 아들한테서 전화가 옵니다. 엄마 언제 와? 엄마 좀 쉬다 갈게. 알았어.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어머님은 요즘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글을 써본 적 없는 분이 이제 매일 한 줄씩 적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았다. 바다가 참 예뻤다. 내일은 뭘 할까? 생각만 해도 좋다. 외롭지 않냐고요? 어머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외로울 때도 있죠. 그래도 이제는 내 숨소리가 들려요.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뭘 먹고 싶은지 그게 들려요. 그게 너무 좋아요. 이 이야기는 가출도 복수도 단절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74년 만에 처음으로 자기 이름으로 살기 시작한 한 사람의 용기입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의 집에서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스스로를 점점 작게 만들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이야기가 작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행복은 나이가 아니라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언제든 댓글로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추억의 골목길 TV는 앞으로도 우리 삶의 진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추억의 골목길 TV는 진심으로 시니어분들을 응원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겠습니다. 74년 만에 처음으로 누구의 어머니가 아닌 자신의 이름을 찾기 위해 대문을 나선 그 용기.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어쩌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한 번쯤 품어본 작은 소망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집을 나선 어머니가 자신을 찾는 길을 택했다면 여기 40년 동안 한자리를 떠나지 않고 누군가를 간절히 기다려온 어머니가 또 한 분 계십니다. 남대문 시장 좁은 골목, 국밥 한 그릇에 아들을 향한 피 맺힌 그리움을 담아냈던 순덕 할머니. 40년의 기다림 끝에 마주한 운명 같은 기적. 그 가슴 벅찬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추억의 골목길 TV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찾아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마음이 허전하신가요? 나이 들수록 지나온 세월이 자꾸 떠오르시죠? 그럴 때면 저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그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고요. 여러분이 흘린 땀방울, 참아낸 눈물, 꾹꾹 눌러 담은 한숨, 그 모든 것들이 언젠가는 꽃이 되어 피어난다는 걸 오늘 이야기로 증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남대문 시장 골목에서 40년 넘게 국밥 한 그릇으로 세상을 버텨온 순덕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 시절 우리 모두가 그렇게 악착같이 살아왔다는 거. 순덕 할머니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 힘든 시간 끝에 하늘이 내린 기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편안히 앉으셔서 따뜻한 차 한 잔 드시면서 순덕 할머니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1985년 겨울. 여러분도 기억하시죠? 그때 우리는 모두 가난했습니다. 하지만 가난에도 희망은 있었고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거라 믿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서울 남대문 시장 뒷골목 좁다란 국밥집 하나. 순덕네 국밥이라는 손글씨 간판도 제대로 없는 곳이었습니다. 33세 순덕 씨는 남편을 일찍 여의고 7살배기 아들 민수를 혼자 키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시절 과부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세상의 눈총, 가난, 외로움, 모든 걸 혼자 견뎌야 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국밥 장사 열심히 해서 너 대학까지 꼭 보낼게. 우리 민수는 공부 잘하니까 나중에 훌륭한 사람 될 거야. 하지만 세상 일이란 게 뜻대로만 되던가요? 그해 겨울 집주인이 밀린 월세를 내놓으라며 살림을 몽땅 길거리에 내던졌습니다. 순덕 씨는 그 충격으로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렸을 때 아들 민수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여러분, 자식 잃어본 부모의 마음 아시죠? 그 참담함, 그 절망감, 순덕 씨는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민수야, 엄마 여기 있어. 어디 간 거니? 제발, 제발. 경찰서, 구청, 복지관 갈 수 있는 곳은 다 가봤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엔 지금처럼 CCTV도 실종 아동 찾기 시스템도 없었습니다. 순덕 씨는 그날부터 남대문 시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우리 민수가 엄마를 찾아올지 모른다는 간절한 마음 하나로 40년을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여러분, 40년입니다. 청춘도 중년도 모두 그 좁은 골목 국밥집에서 보낸 세월입니다. 세월은 흘러 2024년. 순덕 씨는 이제 73세 할머니가 되셨습니다.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사고를 우려내고 밤 9시가 되어서야 문을 닫으셨죠. 그 거친 손, 굽은 허리, 평생을 일만 하며 사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시나요? 순덕 할머니의 국밥은 동네에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왜냐하면 할머니는 배고픈 사람을 절대 그냥 보내지 않으셨거든요.
순덕 할매, 그 인심 하나는 천하제일이제. 돈 없는 사람한테도 그냥 국밥 퍼주고 나도 옛날에 힘들 때 여기서 밥 먹고 살았지? 맞습니다. 할머니는 가난해도 더 가난한 사람을 외면하지 못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아들도 어디선가 굶주리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이 다 그러셨잖아요. 자식 생각하면 잠도 안 오고 밥맛도 없고 순덕 할머니도 그랬습니다. 그러던 2024년 12월 유난히 눈이 많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저녁 8시쯤이었을까요? 국밥집 문이 삐걱하고 열리더니 한 청년이 들어왔습니다. 30살쯤 되어 보이는 청년, 낡은 작업복에 시멘트 가루가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일용직 노동자로 보였죠. 저 할머니 국밥 한 그릇 주세요. 그래 앉거라. 어머나 옷이 다 젖었네. 눈 맞고 왔니? 청년은 주머니를 뒤적거렸습니다. 5,000원짜리 한 장과 잔돈 몇 개, 국밥값 7,000원이 모자랐습니다. 죄송합니다. 내일 일당 받으면 다시 올게요. 청년이 돌아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순덕 할머니의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청년의 뒷모습이 40년 전 사라진 아들과 겹쳐 보였던 겁니다. 그 말은 어깨, 움츠린 등. 여러분, 모성애라는 게 그렇습니다. 핏줄이 아니어도 고생하는 젊은이를 보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야야, 어딜 가? 들어와 앉아. 돈은 됐고 일단 배부터 채워. 이 추운 날 굶으면 어떡해? 할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고 말고. 할매가 뭐 대단한 거라도 주나? 국밥 한 그릇인데. 자, 어서 먹어. 식기 전에. 할머니는 국밥을 푸짐하게 담아주셨습니다. 고기도 평소보다 2배나 더 얹어주셨죠. 청년은 그 따뜻한 국밥을 먹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태어나서 이런 무조건적인 친절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여러분 아시죠? 진짜 배고픈 건 배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거. 그날 청년이 채운 건 배가 아니라 얼어붙었던 마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청년 태수는 일주일에 2~3번씩 순덕 할머니의 국밥집을 찾았습니다. 할머니는 한 번도 돈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태수는 국밥집 청소를 해드리고 무거운 가스통을 옮겨드리고 고장난 가스레인지를 고쳐드렸습니다. 말은 별로 없었지만 성실하고 착한 청년이었습니다. 태수야, 너 부모님은 어디 계시니? 할머니 저 고아예요. 어릴 때부터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부모님 얼굴도 기억이 안 나요. 순덕 할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혹시 이 청년이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곧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말도 안 돼. 세상에 고아가 얼마나 많은데 그래도. 할머니는 태수를 친아들처럼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감기 걸리면 약을 사다 주시고 명절 때면 용돈도 쥐어주셨죠. 태수야, 할매가 내 어머니는 아니지만 엄마처럼 생각해도 되겠니? 할머니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가족이 생긴 것 같아요. 여러분,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들 하지만 정은 피보다 더 진한 법입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태수는 성실함을 인정받아 건설회사 정규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께 특별한 부탁을 드리러 왔습니다. 할머니 사실 저 어머니를 찾고 싶어요. 고아원에 들어갈 때 가지고 있던 사진이 하나 있거든요. 태수는 가방에서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여인이 어린아이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진 뒷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항상 너를 사랑한단다. 1985년 3월 12일. 순덕 할머니는 그 사진을 받아든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뭐니, 민수? 할머니는 급하게 가게 안쪽 서랍을 뒤지셨습니다. 그리고 꺼내든 것은 똑같은 사진이었습니다. 40년 동안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들여다보았던 그 사진. 사진 속 젊은 여인은 바로 40년 전의 순덕 씨 자신이었습니다. 할머니 설마 이 사진 속 사람이? 민수야, 우리 민수야, 정말 내가 민수니? 엄마야, 엄마가 여기 있어. 여러분, 40년입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아들을 기다렸던 어머니. 그리고 그 아들은 운명처럼 어머니가 계신 바로 그 골목, 그 국밥집 문을 열었던 겁니다. 태수, 아니 민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1년 넘게 국밥을 얻어먹으며 엄마 같다고 느꼈던 그 할머니가 진짜 자신의 어머니였다는 것을요. 엄마, 저 여기 있었어요. 엄마 바로 곁에 있었어요. 그래, 우리 민수,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너무너무 미안해. 손 놓쳐서 미안해. 그 좁은 국밥집에서 모자는 40년 만에 재회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도 단골 손님들도 모두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늘이 내린 기적입니다. 그 후 어떻게 되었냐고요? 민수는 어머니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순덕 할머니는 새벽 4시에 혼자 일어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들이 함께 국밥집을 운영하니까요. 민수는 어머니께 이렇게 말씀드렸답니다. 엄마, 40년 동안 저를 기다리며 이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엄마가 낯선 사람에게도 따뜻한 밥을 나눠주는 그 마음씨 덕분에 결국 저를 다시 만날 수 있었어요.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순덕 할머니가 베푼 그 작은 친절 하나하나가 결국 자신의 아들을 다시 데려왔습니다. 여러분도 지금까지 그렇게 사셨습니다. 힘들어도 자식 위에, 남편 위에, 가족 위에 악착같이 버티셨습니다. 때론 억울하고 서럽고 외로웠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세월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흘린 땀방울, 참아낸 눈물, 꾹꾹 눌러 담은 한숨, 그 모든 것들이 언젠가는 꽃이 되어 돌아옵니다. 지금 자식들이 철이 없어 보이나요? 세상이 각박해 보이나요? 괜찮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십시오. 여러분이 베푼 선한 마음은 반드시 복이 되어 돌아옵니다. 나이 든다고 쓸모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 넉넉한 인심,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을 지탱하는 힘입니다. 오늘 순덕 할머니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친 마음에 따뜻한 국밥 한 그릇처럼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여러분은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좋은 날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추억의 골목길 TV가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가슴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 옛날 추억, 힘들었지만 이겨낸 사연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무릎 관절도 잘 챙기십시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가슴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옛 친구 추억의 골목길 TV였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여러분. 40년 만에 국밥집 문을 열고 들어온 아들. 배고픈 이에게 베풀었던 그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이 결국 자신의 아들을 다시 데려오는 기적이 되었습니다. 역시 진심은 통하는 법이지요. 여러분, 사람의 진짜 됨됨이는 언제 드러난다고 생각하시나요? 돈이 많을 때나 좋은 일이 있을 때가 아니라 아무도 안 볼 때, 혹은 내가 너무 피곤하고 바쁠 때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마지막 사연입니다. 허름한 옷차림의 노인에게 건넨 물 한 잔과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한 젊은이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 사람의 진짜 가치를 증명해준 어느 은행원 며느리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찾아주신 추억의 골목길 TV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사람 됨됨이는 숨길 수 없다. 맞습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아무리 그럴싸한 말을 해도 결국 진짜 모습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어떤 순간에요? 바로 아무도 안 볼 때, 손해볼 것 같을 때, 귀찮고 피곤할 때. 오늘 이야기는요, 한 노인이 우연히 목격한 평범한 은행 직원의 하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하루가 한 젊은이의 인생을 바꾸고 노인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아, 내가 살아온 방식이 틀리지 않았구나. 따뜻한 차 한 잔 준비하시고 편안하게 들어주십시오. 김동철 어르신, 올해 78. 사람들은 그를 성공한 사업가, 업계 원로라 부릅니다. 하지만 본인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냥 운 좋은 장사꾼이야. 6.25 전쟁 때 고향을 잃고 15세 서울로 올라와 남의 공장 막내로 시작했습니다. 밤새 일하고 손톱 밑에 기름때가 끼고 겨울엔 손이 터져 피가 나도 그저 견뎠습니다. 그렇게 40년, 작은 부품 공장 하나가 중견 기업이 됐습니다.
하지만 요즘 김 어르신에겐 큰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외아들의 결혼. 아들 민준이는 올해 36, 대기업 과장입니다. 그리고 그가 데려온 여자 서유진 씨, 29, 지방은행 창구 직원. 부모님은 시골에서 작은 슈퍼를 운영하십니다. 주변 사람들은 수군댔습니다. 회장님 아드님이면 좀 더 괜찮은 집안이. 은행원이라지만 그냥 창구 직원이잖아요. 하지만 김 어르신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저 아이는 어떤 사람일까? 어느 날 저녁, 아들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유진이 어때요? 마음에 안 드세요?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라 잘 모르겠어서 그래. 뭘 모르시는데요? 그 아이가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인지. 아버지 요즘 시대에 집안 배경으로 사람 보는 건 여러모로 아닌 것 같습니다. 집안 배경 얘기가 아니야. 나도 맨손으로 시작했어.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중심이지. 그날 밤, 김 어르신은 밤새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 그 아이의 진짜 모습을. 다음 날 아침, 그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가보자. 며칠 후, 서유진 씨가 근무하는 은행 앞. 낡은 점퍼에 오래된 운동화, 약간 구부정한 어깨의 평범한 노인 한 분이 들어섭니다. 바로 김동철 어르신이었습니다. 비서도 운전기사도 없이 혼자였습니다. 은행 안은 복잡했습니다. 점심시간 전이라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고 직원들은 분주했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힐끗 쳐다봤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한 젊은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어요? 아, 그게 통장을 만들고 싶은데. 번호표 뽑으셨어요? 번호표요? 저기 기계에서 뽑으셔야 해요. 젊은 직원은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노인은 기계 앞에 섰지만 버튼이 너무 많았습니다. 신규 계좌, 조회출금, 대출 상담. 노인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르신. 뒤에서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단정한 정장 차림의 여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서유진 씨였습니다. 혹시 어디 불편하신 데 있으세요? 번호표를 뽑아야 한다는데 이게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서.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어요? 통장 하나 만들려고. 아, 그러시구나. 그럼 여기 이 버튼 누르시면 돼요. 그녀는 노인의 손을 잡고 천천히 버튼을 눌렀습니다. 번호표가 나왔습니다. 자, 이거 받으세요. 번호 부르면 창구로 가시면 돼요. 고맙소. 여기 앉아서 기다리세요. 조금 시간 걸릴 수 있어요.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목 마르시죠? 물 한 잔 드릴게요. 잠시 후 그녀는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노인 앞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따뜻한 게 좋으실 것 같아서요. 김 어르신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물 한 잔인데 왜 이렇게 고마울까? 30분 정도 지났습니다. 노인의 번호가 불렸습니다. 125번 고객님, 3번 창구로 오세요. 노인이 창구로 가자 다른 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르신 신분증 있으세요? 아, 깜빡했네. 신분증 없으면 계좌 못 만드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집에 가서 가져오시든가 다음에 다시 오세요. 노인은 난처해졌습니다. 그때 옆에서 유진 씨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그녀는 노인을 다시 대기석으로 데려갔습니다. 어르신 오늘은 신분증이 없으시니까 다음에 오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야겠구만. 그런데요. 유진 씨는 메모지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제 이름이랑 연락처예요. 다음에 오실 때 저한테 전화 주세요. 제가 미리 준비해 드릴게요.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괜찮아요. 어르신들 은행 업무 어려우시잖아요. 저희가 도와드려야죠. 노인은 메모지를 받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다들 바쁜데 이렇게 시간 내주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셨어요. 유진아, 사람은 누구나 늙는다.
내가 나중에 노인이 됐을 때 젊은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대해줬으면 좋겠니? 그 말씀이 계속 기억에 남아서요. 김 어르신은 목이 메었습니다. 일주일 후 같은 은행. 이번엔 고급 정장을 입은 노신사가 들어왔습니다. 김동철 회장이었습니다. 뒤따라 지점장과 부지점장이 허리를 굽히며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은행 안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직원들은 긴장한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유진 씨도 깜짝 놀라 창고에서 일어섰습니다. 김 회장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서유진 씨. 네. 지난주에 물 한 잔 주신 분이 서유진 씨죠? 유진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어르신 그때 그분이 김 회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늙은이 하나 잘 챙겨주셔서.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우리 집에 며느리로 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유진 씨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석 달 후 민준과 유진의 결혼식 날 김 회장은 축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평생 사람을 보며 살았습니다. 공장에서, 사무실에서, 협상 테이블에서 수많은 사람을 만났고 때론 속기도 하고 때론 감동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사람의 진짜 가치는 평범한 순간에 드러난다는 것. 바쁠 때, 피곤할 때, 아무도 안 볼 때, 그때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입니다. 오늘 신부는 저에게 그것을 보여줬습니다. 물 한 잔, 메모지 한 장, 따뜻한 말 한마디. 그게 바로 우리 집안이 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객들은 박수를 쳤고 유진 씨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나도 저렇게 살아왔는데. 맞습니다. 여러분은 평생 그렇게 사셨습니다. 지하철에서 자리 양보하시고, 길 물어보는 사람 친절히 가르쳐 주시고, 짐 무거워 보이는 사람 도와주시고, 아무도 안 볼 때도 정직하게 사셨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세대의 힘입니다. 요즘 세상이 각박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차갑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이 이야기 속 서유진 씨 같은 젊은이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평생 보여주신 그 따뜻함을 배우고 따라하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이 들었다고 쓸모 없어진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방식, 여러분이 지켜온 가치, 여러분이 보여준 따뜻함, 그것이 바로 이 사회가 지켜야 할 진짜 자산입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여러분을 봅니다. 여러분의 손자, 손녀가 여러분을 봅니다. 동네 젊은이들이 여러분을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저렇게 늙고 싶다. 여러분, 정말 잘 살아오셨습니다. 자랑스럽게 사십시오. 당당하게 사십시오. 여러분은 충분히 귀한 사람입니다. 추억의 골목길 TV는 언제나 여러분 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다음 골목길에서 또 뵙겠습니다. 시니어님들을 진심으로 늘 응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6편의 골목길 여행 어떻게 들으셨나요? 우리의 삶은 때로 모질고 추웠지만 그 골목길 어딘가엔 항상 우리를 따뜻하게 안아주던 온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평생 흘린 땀방울과 참아낸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헌신이 언젠가는 여러분에게 커다란 복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모든 무거운 짐은 잠시 내려놓으시고 오늘 밤은 이 따뜻한 이야기들을 이불 삼아 편안하게 잠드십시오. 제 목소리는 여기서 인사를 드립니다만 이 평화로운 음악은 여러분이 깊은 잠에 드실 때까지 오랫동안 곁을 지켜드릴 것입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